잠들 수 없는 밤들의 끝에서 양심의 가책으로 남겨둡니다. 서문혁은 아들의 팔에 의지해 BMW에서 내렸다. 75세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왼쪽 다리를 살짝 끌며 걷는 모습에서 중풍의 흔적이 역력했다. 당뇨로 인한 시야 흐림까지 겹쳐 한때 강력계 최고의 형사였던 그의 위풍당당함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와, 정말 좋은 곳이네요. 며느리 수진이 감탄사를 터뜨렸다. 눈앞에 펼쳐진 건 마치 고급 호텔을 연상시키는 5층 건물이었다. 실버 팰리스라는 금색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잘 다듬어진 정원에는 계절꽃들이 만개해 있고 분수대에서는 맑은 물소리가 흘러나왔다. 입구 양쪽으로는 소나무와 철쭉이 대칭으로 심어져 있어 마치 고급 리조트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아버지, 여기서는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아들 민수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혁은 아들의 말에 고개만 끄덕였다. 안전하게 지낸다는 게 무슨 뜻일까? 나를 돌보는 게 아니라 버린 게 아닐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쓴맛을 삼키며 혁은 요양원 입구를 바라봤다. 30년간 사건 현장을 누비며 단련된 직감이 무언가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다. 로비에 들어서자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대리석 바닥은 광이 날 정도로 깨끗했고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다. 리셉션 데스크 뒤로는 어르신들의 품격 있는 여생을 약속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다. 어서 오세요. 하얀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수간호사 이미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서문혁 어르신이시죠? 저희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정성껏 모신다. 혁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절대 이런 곳에 오지 않았을 텐데. 아내의 영희와의 마지막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병원 침대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여보, 혼자 있지 말아요. 아이들한테 의지하세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민수는 대기업 과장으로 매일 야근에 시달렸고 며느리 수지는 두 아이 육아로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 혁이 집에서 넘어져 구급차를 탄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다. 아버님이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다. 저희도 아버님을 모시고 싶지만. 알겠다. 혁이 말을 끊었다. 최고급 시설이라니. 나도 한번 가보지. 사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식들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당뇨 관리, 약 복용, 응급 상황 대처. 젊은 세대에게는 모든 것이 버거웠다. 3층 VIP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미영이 앞서 걸으며 말했다. 저희 실버 팰리스는 전국에서 가장 프리미엄 요양시설이에요. 스문의 시간 간병 서비스는 물론 물리치료실, 도서관, 카페까지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혁은 주변을 관찰했다. 벽면에는 유명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곳곳에 화분들이 놓여 있어 집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형사 출신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였다. CCTV가 유독 많았다. 복도마다, 심지어 화장실 입구에도. 그리고 직원들의 움직임이 어딘지 경직되어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감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여기가 아버님 방입니다. 이미영이 301호 문을 열었다. 30평 남짓한 방은 정말 호텔 스위트룸을 연상시켰다. 킹사이즈 침대, 55인치 TV, 소파 세트, 심지어 작은 부엌까지 있었다.
창밖으로는 넓은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월 비용이 문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VIP실은 월 800만 원입니다. 다만 저희는 돈보다 어르신들의 존엄을 더 중시합니다. 이미영의 대답이었다. 800만 원. 혁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자신의 공무원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결국 자식들이 부담해야 할 돈이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민수가 아버지의 표정을 읽고 말했다.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그 순간 혁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였다. 실례합니다.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저는 바로 옆방에 사는 김동수입니다. 새로 오신 분이라니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서문혁입니다. 혁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전직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동수가 물었다. 경찰이었습니다. 강력계에서 30년 근무했죠. 오호. 그렇다면 우리 요양원에서 가장 든든한 분이 오셨네요. 김동수가 웃었다. 저는 퇴직 교사입니다. 여기서 지낸 지 6개월 정도 됐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김동수는 이곳의 생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다. 식사 시간, 운동 프로그램, 여가 활동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런데 혹시 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기서 이상한 일은 없었나요? 김동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원래대로 돌아왔다. 이상한 일이라니요? 아, 가끔 치매 어르신들이 집에 가겠다며 나가시는 일은 있어요. 하지만 곧 가족들이 데리러 오시죠. 치매 어르신들이 나간다고 혁의 형사 본능이 살짝 깨어났다. 하지만 아직은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다. 아, 식사 시간이네요. 김동수가 일어났다. 함께 식당으로 가실까요? 식당은 1층에 있었다. 5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넓은 공간에 어르신들이 3, 3, 5 모여 앉아 있었다. 분위기는 생각보다 화기애애했다. 새로 오신 분이에요. 김동수가 한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다. 함께 앉으시죠. 테이블에는 김동수를 포함해 4명의 어르신이 앉아 있었다. 모두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으로 보였다. 저는 이성규입니다. 전직 의사였어요. 단정한 차림의 노인이 인사했다. 박순자예요. 여기 온 지 3개월 됐어요. 파마머리의 할머니가 다정하게 웃었다. 최영식입니다. 사업을 했었죠. 마지막 노인이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메뉴는 갈비찜, 된장찌개, 각종 반찬들. 정말 집에서 먹는 것 같은 푸짐한 한식이었다. 음식이 정말 좋네요. 혁이 감탄했다. 영양사가 직접 메뉴를 짜고 조리사들도 호텔 출신이에요. 이성규가 설명했다. 건강식이면서도 맛있게 만들어주죠. 대화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과거 이야기로 이어졌다. 모두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자식들과 떨어져 이곳에 왔다는 것. 요즘 젊은이들은 바쁘니까요. 박순자가 한숨을 쉬었다. 이해는 해요. 하지만 가끔은 외로워요. 그 말에 모든 이들이 공감의 표정을 지었다. 혁도 마찬가지였다.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혁은 빈 의자 하나를 발견했다. 저 자리는 누가 앉던 곳이에요? 혁이 물었다. 테이블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다. 김동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 그건 강할아버지가 앉던 자리예요. 강할아버지요? 강인수 어르신이세요. 이성규가 보충했다. 치매가 좀 있으셔서.
며칠 전에 집에 가겠다고 나가셨어요. 가족들이 데리러 오셨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박순자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지 않았다. 격은 이상함을 느꼈다. 30년간 수사관으로 일하며 단련된 직감이 속삭이고 있었다. 사람들의 표정, 말투, 분위기,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혁은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치매 환자가 혼자 나갔다고. 그것도 밤에. 가족들은 왜 찾으러 오지 않을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어둠 속에서 더욱 신비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혁은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다. 그의 형사 본능이 확신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이곳에서 마주하게 될 진실의 첫 번째 실마리라는 것을 아직은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6시, 혁은 평소 습관대로 일찍 잠에서 깼다. 30년간 새벽 출근을 했던 몸은 은퇴 후에도 그 리듬을 잊지 못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공기와 함께 정원에서 풍기는 꽃향기가 밀려왔다. 그래도 공기는 좋구나.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여전히 어젯밤의 의문이 남아 있었다. 강인수라는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실종, 그리고 사람들의 어색한 반응들. 형님, 아침 운동하러 나가실까요? 문 밖에서 김동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혁은 문을 열고 나갔다. 이른 시간인데 벌써 일어나셨네요. 제가 원래 새벽형 인간이에요. 여기 와서도 습관을 못 고쳤네. 김동수가 웃으며 말했다. 마침 좋네요. 우리 요양원 자랑거리를 보여드리죠.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지하에는 최신식 헬스장이 있었다. 러닝머신, 실버카, 각종 재활 운동기구들이 즐비했다. 벽면에는 건강한 노후, 활기찬 매일이라는 문구가 크게 걸려 있었다. 와, 정말 시설이 좋네요. 혁이 감탄했다. 맞죠? 여기서 매일 아침마다 운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김동수가 러닝머신에 올라가며 말했다. 강할아버지도 여기서 자주 운동하셨는데 강할아버지 얘기를 또 하시네요. 혁이 옆 러닝머신에 올라가며 물었다. 정말 그냥 집에 가겠다고 나가신 건가요? 김동수의 걸음이 순간 느려졌다. 그게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상하다니요? 강할아버지는 치매가 있긴 했지만 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김동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가족들이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어요. 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한 번도요?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요. 전화도 안 하고. 그런데 어떻게 집에 가겠다는 걸 알고 데리러 왔겠어요? 이상하다. 뭔가 아주 이상해. 혁의 형사 본능이 본격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했다. 운동을 마치고 복도를 걷는데 간병인 한 명이 급하게 지나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저기, 무슨 일이 있나요? 혁이 간병인을 불러 세웠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병인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어르신 한 분이 안 계셔서요. 누가요? 301호 옆방. 302호 최영식 어르신이요. 혁과 김동수가 동시에 얼굴을 마주 봤다. 바로 어제 저녁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했던 그 최영식이었다. 어떻게 안 계신다는 거죠? 김동수가 물었다. 새벽에 체크를 했는데 방에 계시지 않더라고요. 아마 산책을 나가신 것 같아요. 간병인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으려는 듯 황급히 사라졌다. 이상해요, 형님. 김동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최할아버지는 무릎이 안 좋아서 혼자 멀리 나갈 수 있는 분이 아닌데. 혁은 침묵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경보가 울리고 있었다.
일주일 사이에 2명의 노인이 연속으로 사라진다는 것은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많았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내려갔다. 어제 앉았던 테이블에는 이제 빈 의자가 2개나 있었다. 강인수의 자리와 최영식의 자리. 이상하네요. 박순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연달아 2분이나. 가족들한테 연락은 해봤나요? 격이 물었다. 글쎄요. 직원들이 알아서 하겠죠. 이성규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도 편하지 않아 보였다. 식사를 마친 혁은 홀로 1층 로비로 향했다. 리셉션 데스크에서 수간호사 이미영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혁이 다가갔다. 최영식 어르신 소식 들으셨나요? 이미영의 손이 순간 멈췄다. 아, 네. 새벽에 산책 나가셨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네요. 가족들한테는 연락하셨나요? 그게 이미영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가족분들이 해외에 계셔서 연락이 잘 안 돼요. 해외에 있다고? 강인수 할아버지 가족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나? 혹시 경찰에는 신고하셨나요? 아직은. 보통 하루 이틀 지나면 돌아오시거든요. 이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때 요양원 이사장이 나타났다. 50대 후반의 품이 있는 남성으로 고급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다. 무슨 일이신가요? 이사장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아, 이사장님. 이분은 새로 입소하신 서문혁 어르신이세요. 이미영이 소개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이사장 한정수입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셨나요? 최영식 어르신 일로 여쭤본 건데요. 혁이 직설적으로 말했다. 실종신고는 하셨나요? 한정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저 어르신, 걱정해주시는 마음은 고맙지만 이런 일은 종종 있는 일입니다. 치매나 건망증이 있는 어르신들이 가끔 밖으로 나가시는 거죠. 하지만 최영식 어르신은 치매가 없지 않나요? 어르신들의 심리 상태는 복잡합니다. 한정수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톤으로 말했다. 갑자기 집이 그리워진다거나 옛날 직장에 가보고 싶어진다거나 그런 충동을 느끼시는 거죠. 혁은 한정수의 말을 들으면서 위화감을 느꼈다. 너무 준비된 대답이었다. 마치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아본 것처럼. 그때 리셉션 전화가 울렸다. 이미영이 전화를 받았다. 네, 실버 팰리스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이미영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다. 최영식 어르신 가족분이세요. 이미영이 전화를 끊으며 말했다. 아드님이 아버님을 모시러 오셨다고 하네요. 지금 공항에서 택시 타고 오신다고 해요. 한정수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다행이네요. 역시 가족들이 데리러 오시는군요. 하지만 혁은 석연치 않았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다. 마치 자신이 질문을 하자마자 가족이 나타난 것처럼. 정말 우연일까? 1시간 후, 정말로 30대 남성이 요양원에 나타났다. 그는 서둘러 이사장과 상담실로 들어갔다. 혁은 복도 구석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려 했지만 상담실 문은 꽁꽁 닫혀 있었다. 다만 간간히 들리는 목소리를 통해 뭔가 진지한 대화가 오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0분 후 상담실 문이 열렸다. 최영식의 아들로 보이는 남성이 나왔는데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혁이 다가가서 물었다. 아, 네. 남성이 당황하며 말했다. 아버지는 이미 모시고 갔습니다. 언제요? 저는 못 봤는데요. 새벽에 일찍 나가셨어요. 그의 대답은 횡설수설했다. 격은 확신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최영식의 아들이 급하게 요양원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혁은 번호판을 외워두었다. 평생 습관이었다. 그날 저녁, 혁은 옛 동료 김영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형사님. 저 서문혁입니다. 아, 혁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요양원 생활은 어떠세요? 그게 부탁 하나 드릴 게 있어서요. 차량 번호 하나만 조회해 줄 수 있나요? 무슨 일이세요? 혁은 최근 일어난 일들을 간략히 설명했다. 김영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선배님, 함부로 의심하시면 안 되죠. 요양원에서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제 직감이 자꾸 뭔가 이상하다고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조회해 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연락드리죠. 그날 밤, 혁은 또다시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만약 정말로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나 같은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창밖으로는 여전히 고요한 정원이 보였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 무언가 어둠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내일이면 뭔가 알 수 있을 거야. 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비록 몸은 늙고 병들었지만 30년간 단련된 형사의 감은 아직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 감이 말하고 있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다음 날 새벽 6시, 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선배님, 김영사입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가 심각했다. 차량 번호 조회 결과가 나왔는데 좀 이상해요. 혁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떻게 이상한데요? 그 차량, 렌트카예요. 그것도 어제 오후에 급하게 빌린 거더라고요. 더 이상한 건 렌트비를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점이에요. 현금으로요? 요즘 누가 렌트카를 현금으로 빌려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훨씬 편한데 말이죠. 마치 추적을 피하려는 것 같아요. 혁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30년 형사 생활의 경험이 말하고 있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싶은 일이 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하나 더. 김영사가 목소리를 낮췄다. 최영식이라는 분, 실제로 가족이 있기는 한데 5년 전에 연락을 끊었다고 하네요. 아들이 사업 실패로 아버지께 큰 실망을 끼친 후로요. 혁은 숨이 막혔다. 그럼 어제 온 그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짜 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혁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아침 햇살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다. 가짜 가족이 나타났다는 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최영식 할아버지를 데려갔다는 뜻 아닌가? 혁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김동수의 방으로 향했다. 형님, 큰일이에요. 혁이 급하게 말했다. 김동수는 혁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재빨리 문을 닫았다. 무슨 일이세요? 혁은 어젯밤 옛 동료와의 통화 내용을 털어놓았다. 김동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그럼 최할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신 거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가족이 데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김동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강할아버지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같은 생각이었다. 아침 식사 시간. 어제까지 5명이 앉던 테이블에는 이제 3명만 남았다. 분위기는 침울했다. 이성규 선생님. 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이 요양원에서 이런 일이 자주 있었나요? 이성규가 수저를 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하면, 네. 제가 여기 온 지 1년이 되는데 벌써 5분이 그렇게 나가셨어요. 5분이요? 박순자 할머니가 놀라며 말했다. 그렇게 많이요? 처음에는 저도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요양원이라는 곳이 원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이성규가 목소리를 낮췄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한데요? 모두 가족들이 데려갔다고 하는데 정작 그 가족들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나간 분들이 모두 어떻게 말해야 하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분들이에요. 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경제적 여유요? 네. 이 요양원 비용이 워낙 비싸잖아요. 월 800만 원씩 낼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건 상당한 재산이 있다는 뜻이죠. 재산. 그래. 돈이 연결고리일 수도 있어.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간병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또 가족 상담이 있다던데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야. 요즘 너무 자주 있는 것 같아. 괜찮을까? 혁은 귀를 쫑긋 세웠다. 가족 상담이라니 무슨 상담일까? 그날 오후 혁은 1층 상담실 근처를 지나가다가 목소리를 들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이사장 한정수와 50대 여성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습니다. 한정수의 목소리였다. 네. 알츠하이머가 진행되면서 저를 알아보지도 못해요. 여성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다.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시고 밤에는 잠도 안 주무세요. 힘드시겠어요. 솔직히 이것이 삶인가 싶어요. 어머니도 저희 가족도 모두 고통받고 있어요. 여성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자존심 강하신 분이었는데 지금은 한정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요양원에서는 특별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특별한 서비스요? 어르신의 존엄을 지켜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더 이상의 고통 없이 평안하게. 그 순간 혁의 등에 소름이 돋았다. 설마. 하지만 이런 일은 가족의 깊은 동의가 있어야 하고 법적인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법적인 절차요? 네. 변호사 동반하에 정식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비용도 상당합니다. 얼마나요? 3억 원입니다. 혁은 숨을 죽이고 더 들어보려 했지만 갑자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서 어르신, 무엇을 하고 계세요? 혁이 돌아보니 수간호사 이미영이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아, 그냥 산책하다가 쉬고 있었어요. 상담실 앞은 보통 출입을 제한하는 곳인데요. 이미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어르신, 방으로 돌아가세요. 혁은 할 수 없이 자리를 떠났지만 방금 들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3억 원. 존엄을 지켜준다는 특별한 서비스. 설마 이들이 안락사를? 방으로 돌아온 혁은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조각조각 흩어진 퍼즐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의 실종, 가짜 가족들의 출현, 그리고 3억 원이라는 거액의 특별 서비스. 이들이 정말로 돈을 받고 노인들을 죽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 전화가 울렸다. 아들 민수였다. 아버지, 요양원 생활은 어떠세요? 응, 좋다. 혁은 일부러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런데 민수야. 네. 혹시 이 요양원에 나를 보낸 이유가 다른 게 있나?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아니다. 괜찮다. 하지만 혁은 아들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30년간 범인들을 신문해온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다. 민수도 뭔가 알고 있는 게 아닐까? 그날 밤, 혁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이곳은 단순한 요양원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포장된 살인 현장이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자신의 아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내가 여기 온 건 정말 치료 때문일까? 아니면 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설령 그 진실이 자신을 완전히 파괴시킬지라도 나는 형사다. 죽는 날까지 형사로 살 거야.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해야 했다. 혼자서라도. 다음 날 새벽 5시, 혁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는 날이었다. 30년 형사 생활의 노하우를 총동원해야 했다. 증거를 찾아야 해. 확실한 증거를. 먼저 방 안을 샅샅이 뒤져봤다. 요양원에서 제공한 각종 서류들, 입소 계약서, 생활 안내서.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다. 응급 상황 시 가족 동의하에 최선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최선의 조치라. 애매한 표현이네. 격은 조용히 방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어젯밤부터 계획했던 대로 지하층을 탐색할 생각이었다. 운동시설이 있는 지하 1층 말고 더 아래층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지하 1층에 도착했다. 새벽이라 아무도 없는 헬스장은 을씨년스러웠다. 격은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출입구가 있는지 살펴봤다. 헬스장 구석에 직원 전용이라고 쓰인 문이 있었다. 격은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를 돌려봤다. 잠겨 있지 않았다. 너무 쉽게 열리는데 진짜 직원 전용일까? 문 너머는 아래로 이어지는 계단이었다. 지하 2층이 있었던 것이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이며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계단을 내려가니 김복도가 나타났다. 양쪽 벽에는 여러 개의 방문들이 있었고 복도 끝에는 더 큰 문이 보였다. 첫 번째 방문을 열어보니 의료 장비들이 가득했다. 산소호흡기, 심전도 기계, 그리고 주사기들이 정리된 선반이 있었다. 의료진도 아닌데 왜 이런 장비들이? 두 번째 방은 약품 보관실 같았다. 대형 냉장고가 여러 대 있고 각종 약병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격은 약병들의 라벨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펜토바르비탈, 프로포폴. 이건 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것들은 모두 안락사에 사용되는 약물들이었다. 형사 시절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알게 된 지식이었다. 냉장고 옆 책상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격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들춰봤다. 안락사 동의서, 가족 서명, 변호사 확인. 서류에는 지금까지 사라진 노인들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었다. 강인수, 최영식, 그리고 더 많은 이름들. 각 서류마다 3억 원의 비용 지불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족들의 서명란에는 이건 진짜 가족 서명이 아니야. 격은 30년간 문서 감식을 해온 경험으로 알 수 있었다. 필체가 모두 비슷했다.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이름을 대필한 것 같았다. 복도 끝 큰 방에 들어서니 격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곳은 마치 수술실 같았다. 수술대, 마취 장비, 그리고 벽 한쪽에는 냉동 보관고가 있었다. 시체 보관용으로 보이는 서랍식 냉동고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정말로 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곳은 완벽한 안락사 시설이었다. 그것도 은밀하게,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서 어르신,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혁이 돌아보니 이사장 한정수가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2명의 직원이 함께 있었다. 모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저는 혁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이곳은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한정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어르신께서 길을 잘못 드신 것 같네요. 그냥
운동하러 왔다가 문이 열려 있어서 저 어르신. 한정수가 혁에게 다가왔다. 괜히 과거 형사 본능을 일깨우셨군요. 혁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들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저희는 단지 가족의 뜻을 이행할 뿐입니다. 한정수가 차분하지만 섬뜩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모를 버린 게 아니라 고통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해방이라니요? 혁이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어르신들의 존엄을 지켜드리는 일입니다. 치매로 고생하고 가족들에게 부담만 되는 삶. 과연 그것이 인간다운 삶일까요? 한정수가 수술실을 가리키며 계속했다. 여기서는 고통 없이 평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3억씩 받는 거군요. 혁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모든 가족이 진심으로 원하는 일입니다. 진심으로 원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치매에 걸린 부모를 보는 자식의 마음을 아세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시간이에요. 경제적 부담,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부모가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아픔. 한정수의 목소리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다. 저희는 그런 가족들에게 마지막 선택권을 제공할 뿐입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충분히 고민할 시간도 드리고 법적 절차도 투명하게 진행합니다. 혁은 할 말을 잃었다. 이들의 논리에는 일말의 진실이 섞여 있었다. 한정수가 책상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혁에게 건넸다. 이건 어제 상담했던 분의 어머니 케이스입니다. 70대 후반 알츠하이머 말기. 자녀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루 종일 소리만 지르고 계세요. 서류에는 의료진의 소견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회복 불가능, 지속적인 고통, 가족의 정신적 피폐. 딸분이 3년 동안 간병하면서 우울증에 걸렸어요. 남편과는 이혼 위기에 놓였고 자녀들은 할머니를 무서워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 어르신, 이것이 정의일까요? 아니면 사랑의 다른 표현일까요? 혁은 30년간 정의를 좇아 살았지만 지금 마주한 현실은 흑백으로 나눌 수 없는 회색지대였다. 하지만 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법적으로,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진행됩니다. 한정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가족의 동의, 의료진의 소견, 변호사의 확인. 절차상 하자가 없어요. 그럼 왜 비밀리에 하는 거죠? 사회의 편견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이런 선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당연한 권리로 인정받을 날이 올 겁니다. 한정수가 직원들에게 눈짓을 했다. 그들이 혁을 에스코트하기 시작했다. 어르신, 이제 방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오늘 본 것들은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거부하실 이유가 없을 겁니다. 한정수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다. 어르신의 아드님께서도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혁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민수가 알고 있다고요? 물론입니다. 누가 이 비싼 요양원비를 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왜 하필 이곳으로 보내셨을까요? 혁은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댔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민수가 나를 여기에? 그 순간 혁은 깨달았다. 자신도 그들의 고객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한정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진실을 모르는 것이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혁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30년간 형사로 살면서 수많은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이번에는 자신이 당사자였다. 민수가 정말 나를 죽이려고 여기에 보낸 걸까?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다. 아버지, 요양원 생활 어떠세요?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곧 뵐게요. 격은 휴대폰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이 문자에 담긴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정말 안부를 묻는 것일까? 아니면 격은 창문을 열고 정원을 내려다봤다. 아름다운 꽃들과 잘 다듬어진 잔디,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 아래 지하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마지막을 맞았을까? 문 밖에서 김동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님, 괜찮으세요? 오늘 아침부터 안 보이셔서. 격은 문을 열었다. 김동수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어디 아프세요? 동수 씨. 격이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만약 당신 자녀가 당신을 이런 곳에 보낸 이유가 단순히 돌보기 어려워서가 아니라면? 김동수가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격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김동수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아니에요. 그냥 늙어서 하는 생각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복도를 걸었다. 평소와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혁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간병인들의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 CCTV에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언제든 자신도 지하실로 끌려갈 수 있다는 공포.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에 갔다. 어제까지만 해도 5명이 앉던 테이블에는 이제 3명만 남았다. 빈 의자들이 더욱 초라해 보였다. 새로운 분이 오신다고 들었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내일쯤? 또 누군가 여기로 오신다고요? 격이 물었다. 네, 80대 할아버지시래요. 파킨슨병이 심하시다고. 이성규가 대답했다. 격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또 다른 희생자가 될 사람이었다. 내가 막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늦은 걸까? 그때 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아버지, 저예요. 응.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수진이랑 아이들하고 같이 가려고 해요. 혁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것도 계획의 일부일까? 무슨 일로? 그냥 안부차 뵙고 싶어서요. 그리고 아버지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릴 게 있다고? 혁은 불안감을 느꼈다. 알겠다. 와라. 전화를 끄는 혁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민수가 무슨 말을 하러 올까? 혹시 마지막 작별 인사는 아닐까? 저녁 7시, 민수 가족이 도착했다. 수진과 초등학생인 두 손자까지 함께였다. 모두 평소보다 차분한 표정이었다. 할아버지, 손자들이 달려와 안겼다. 우리 예쁜이들아. 혁이 손자들을 안으며 눈물이 글썽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구나. 가족들이 혁의 방에 앉았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요양원 생활은 어떠세요? 좋다. 시설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다행이네요. 수진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처음에는 정말 걱정했어요. 민수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아버지, 사실 오늘 온 건 말씀드릴 게 있어서예요. 혁의 온몸이 긴장됐다. 드디어 진실을 털어놓으려는 것일까? 뭔데? 이 요양원이 사실은 민수가 말을 머뭇거렸다. 일반적인 곳이 아니에요. 결국 말하는구나. 알고 있다. 혁이 담담하게 말했다.
민수와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어요? 너희가 나를 왜 여기 보냈는지도 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 저희는 변명하지 마라. 혁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이해한다. 수진이 울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정말 요양만 시키려고 했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저희도 한계가 있었어요. 혁은 조용히 들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시야도 나빠지시고 중풍 때문에 거동도 불편하시고 언제 응급 상황이 생길지 몰라서 매일 불안했어요. 수진이 말을 이었다. 저도 아이들 돌보고 일하느라 아버님까지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이곳 이사장을 만났어요. 민수가 고백했다. 처음에는 그냥 최고급 요양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혁이 물었다. 그런데도 나를 여기 둔 거냐? 아니에요. 민수가 급하게 부인했다. 저희는 그런 서비스를 원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요양만 받으시라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만약 아버님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신다면 그때는. 혁은 웃었다. 쓸쓸하지만 이해하는 미소였다. 그래, 솔직해서 다행이다. 그때 손자들이 방 안을 돌아다니며 장난치고 있었다. 그 무고한 웃음소리가 무거운 분위기를 잠시 밝게 만들었다. 할아버지, 우리 언제 또 만날 수 있어요? 둘째 손자가 물었다. 혁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와라. 할아버지가 여기 있으니까. 과연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 있을까? 가족들이 돌아가며 혁과 작별 인사를 했다.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지킬게요. 고맙다. 혁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희도 힘들었을 텐데. 가족들이 떠나고 혁은 혼자 남았다. 방 안은 적막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들도 피해자구나. 이 시대에 부모를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혁은 창문을 열고 밤 정원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꽃들의 향기가 느껴졌다. 30년간 형사로 살면서 정의가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인생의 끝에서 마주한 건 정의가 아니라 사랑의 잔혹한 얼굴이구나. 그때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혁이 문을 살짝 열어보니 간병인 2명이 휠체어를 밀고 지나가고 있었다. 휠체어에는 의식을 잃은 듯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또 누군가 지하로 내려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혁은 나서지 않았다. 나설 수도 없었다. 그 노인도, 그 가족도 각자의 사정과 선택이 있을 것이었다. 혁은 다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지내야 할까? 그의 머릿속에서는 끝없는 질문들이 맴돌았다. 과연 이들이 하는 일이 살인일까? 아니면 구원일까? 가족들의 선택이 사랑일까? 아니면 배신일까? 밤이 깊어갔다. 혁은 여전히 잠들 수 없었다. 창밖으로는 새벽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빛을 바라보며 혁은 생각했다. 결국 정답은 없는 건가?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고 모든 사랑에는 아픔이 동반되는 건가? 동이 트기 시작했다. 혁의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선택해야 했다. 진실을 폭로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 정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형사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할 것인가?
아니면 한 명의 아버지로서 가족을 이해할 것인가? 혁은 창문을 닫고 거울을 바라봤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늙고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형사다운 선택을 할 시간이 왔구나. 하지만 그 선택이 무엇일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가 더 이상 고통 속에 살기를 원치 않을 때 자녀로서 내려야 하는 마지막 선택. 그것은 사랑일까요? 아니면 배신일까요? 그리고 진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무엇이 더 행복할까요? 서문역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